국민들에게 지금 마을이 위험하다. 3,490만 개의 읍면동이 좌파 마을 활동가에 의해서 장악당하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깨닫기 시작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주어진 것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지금 이 날이 주민들을 깨우는 운동의 기폭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제목을요, 다시 마을로 간 체제전쟁으로 잡아봤습니다. 왜 다시라는 말을 붙였냐? 이미 6.25 전쟁 때 이미 마을에서 체제전쟁을 겪은 바 있기 때문에 다시 6.25 전쟁에서 일어났던 사상전, 마을에서 일어난 체제전쟁을 지금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잡아봅니다. 제가 얼마 전에요, 작년에 명동성당에 강의를 간 적이 있습니다. 주민자치 기본법 그 문제를 강의했더니 강의 다 끝난 후에 할아버지 한 분이 오셨어요. 손을 들들들 떨면서 오늘 강의를 듣고 보니 6.25 전쟁 때 생각이 납니다. 서울에서 피난을 못 가고 있었는데 우리 옆집이, 그분의 옆집이 인민위원회 사무실이었대요. 그래서 그 동네에 있는 좌익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북한군 앞잡이가 되어가지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사람들을 체포해가지고 와서는요, 인민재판도 거치지 않고 그 인민위원회 사무실에서 사람들을 쳐죽였던 것을 무수히 봤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주민자치회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때 6.25 전쟁 때 마을에서 있었던 현상과 똑같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6.25 때 도대체 연세 드신 6.25 전쟁을 겪었던 분들이 도대체 무엇을 겪었나? 그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태우 정부 때 마지막 총리를 하셨던 현성종 전 총리께서 증언한 체험담입니다. 자, 이분도 서울에서 피난을 가지 못했는데요. 그때 3개월 동안 자기가 겪은 내용입니다. 당시 서울에는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았다. 대신 남한 곳곳에 숨어있던 공산분자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들끓기 시작했다. 그들은 파출소도 점령하고 남한에 있던 자본주의 세력들을 찾아내고 젊은 남자들을 공산군에 입대시키기 위해 동네방네를 샅샅이 뒤지고 다녔다. 공산군 앞잡이들이 우리 집 문도 두드렸고 나도 끌려나갔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그때 북한군이 왜 마을에는 얼마 내려오지 않았느냐 하면 대부분 북한군들은 낙동강 전선에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후방 마을을 통치하는 사람들은 소수만 내려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그 소수의 북한군들이 내려와서 점령 통치를 할 때 바로 그 마을에 있는 좌익분자들을 적극 활용했다는 얘기입니다. 공산주의는요, 항상 사상적으로 우익들을 반동분자라고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반동분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사람은 북한군이 아닙니다. 그 마을에 사는 좌익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그 동네에 누가 경찰 가족인지 군인 가족인지 지주인지 자본가인지를 잘 알기 때문에 결국 북한군은 항상, 공산 세력은 항상 반동분자를 숙청할 때 그 마을 사람들을 항상 이용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시고 6.25 전쟁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마을에 내려오자마자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첫째는요, 점령 통치 기구를 만드는 겁니다. 인민위원회를 만드는데 그때 뭘 하느냐? 선거를 하는 거예요. 주민자치의 선거. 이 사람들은 민주주의라는 포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선거를 통해서 자치라는 이름으로, 직접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뭐냐면 부역자들을 자기 통치권 내로 끌어들이고 완장을 채워주고 그 사람들에게 이제 으슥하게 해가지고
이제 북한군의 협조자가 돼가지고 반동분자들을 색출하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사람 그런데 여기서 통치기구의 특성은요, 우리와 달리 보통 통치기구가 통합적으로 운영된다는 겁니다. 인민위원회라는 것과 또 치안조직인 내무서라는 것과 또 인민재판소라는 재판인과 그 다음에 군과 이게 통합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점령 통치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왜 이거를 강조하느냐 하면 현재 주민자치를 만드는 지금 마을 공동체를 만드는 그 형태를 보니까 지금 장차 주민들을 전체주의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통합 운영을 염두에 두고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북한군 앞잡이가 되어가지고 제일 먼저 해야 됐던 일은 뭐냐? 반드시 공산 통치에 반대하는 자들, 반동분자들을 살생부를 만들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색출을 해서 처형하는 것, 제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1차적인 활동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인민재판을 통해 처형하거나 또는 무단 처형하거나 이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유력 인사들을 체포해가지고요, 이제 납북하는 그런 일도 자행했습니다. 또는 뭐냐면 젊은 청년들을 끌어들여가지고 지금 낙동강 전선에 투입하는 겁니다. 왜? 낙동강 전선에서는 미군과 국군과 이렇게 치열한 전투를 했기 때문에 북한군의 인력 손실도 컸다고요. 그래서 그 보충 인력을 남한 각지에서 청년들을 잡아들여가지고 북한군에 투입해서 전투하게 했습니다. 백선엽 장군의 수기 군과 나에 보면 젊은 청년들이 끌어와가지고 의용군이라는 이름으로 북한군의 앞잡이가 돼가지고요, 총알바지 역할을 해가지고 죽어간 모습들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그 기술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군 주요 자료들에 따르면 그 당시 낙동강 전선에서 싸웠던 북한군들의 주력 부대의 70%에서 80%가 남한 청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등등등 북한 통치를 위한 선전선동 활동에도 동원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요, 인민재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처형했는데, 그런데 그때 처형한 이 장면, 서울에서 있었던 건데요, 을지로 있었던 출판소 사장이 자본가라는 이름으로 이제 많은 주민들을 강제 동원한 가운데 인민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장은 사형 언도가 내려져서 자동차의 뒤에 줄을 매달아 가지고 달렸습니다. 도로에. 그래서 그런 어떤 아주 슬픈 그런 처형으로 이렇게 당했는데, 그때 재판소장이 누구였냐면 이 출판사의 노동자가 재판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를 보시면, 이 단면을 보시면 그때의 이런 현상들이 얼마나 슬픈 건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때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그때가 되니 이웃이 더 무섭더라,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6.25 전쟁 때 마을에서 일어난 전쟁 이야기를 했으니까, 지금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서 마을에서 지금 다시 체제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우리가 설명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주민자치기본법을 보면서 아하, 이게 이런 입법화가 되기 전에 이미 10여 년 전에 저는 벌써 알았습니다. 강원도 강의를 갔더니 어떤 기부사 직원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교수님 혹시 귀촌귀농운동 아세요? 아, 모르는데요. 예, 한번 보세요. 난립니다. 좌파들이 많이 활동을 해서 지금 지방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강원도에도 이 마을에도 이장이 좌파고 저 마을의 이장도 좌파고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이들이 또 연합해가지고 지방의원으로 진출하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 그때부터 마을에서 일어난 좌파들이 지금 파고 들어가는 과정을 면밀히 관찰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작년에 입법화를 시도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지금 읍면동에 있는 이러한 어떤 조직들을 가장 확산하는데 1등 공신은 누구냐 하면 박원순 시장입니다. 마포에 있는 좌파 마을 공동체 마을이 있는데 이 모델을 만든 사람을 2012년도 9월 달에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요. 그 사람을 센터장으로 앉혔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예산으로 서울 전역에 1000개를 만들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마을 활동가를 3000명을 만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모델이 마을 공동체 모델이 전국으로 다 확산이 돼 가지고 그렇게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이것을 국가적 사업으로 확산했으니 얼마나 많은 확산이 일어났겠습니까? 여러분 문재인 정권 초기에 아마도 현수막 많이 보셨을 겁니다. 주민자치에 만든다, 마을 활동가 교육한다 그런 거 못 보셨습니까? 보셨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게 도대체 무엇인지 주민자치니 마을 민주주의니 이런 현혹된 말에 많이 속아가지고 그게 실체를 몰랐던 겁니다. 자, 그랬어요. 그러다가 문재인 정권은 2018년도 3월달에 청와대 직속의 자치분권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그때부터 4년 동안 지금 마을 공화국을 만들기 위한 준비를 엄청나게 해서 4년 만에 이제 이게 다 완성하지 못한 채 정권이 바뀌고 뭐 말았던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 마을 공동체 사업은요, 지금 자세히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모델이래요. 베네수엘라는 세계에서 석유 매장량 세계 1위의 국가고 부국입니다. 그런데 98년도에 차베스가 정권을 잡은 후 20년 만에 나라를 완전히 망쳐버렸습니다. 2018년도의 경우는요, 물가 상승률이 연간 600배. 그 다음에 화폐 개혁을 해서 좀 조정을 했습니다만 작년의 경우 물가 상승률이 연간 6배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이 정도 인플레가 되면 기업은 다 초토화되는 겁니다. 모든 거래가 불가능하게 되는 정도 됐죠. 자, 이런데도 문제는 주민들이, 국민들이 계속 차베스 마두로 정권한테 표를 준다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은 포퓰리즘 정책 때문이라고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을마다 주민자치회를 만들어가지고 이제는 기업에 취직도 못하는 상황이야. 그런데 주민자치에 있는 좌파 마을 활동가들에게 잘못 보이면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때부터는 노예가 돼가지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 표를 던져야 되는 겁니다. 지금 주민자치의 마을 활동가들이 의도하는 바는 베네수엘라의 그 모델, 영구 집권을 위한 마을을 장악하는 모델이 지금 대한민국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미 이 연구는요, 노무현 정부 때부터 꾸준히 연구해 왔던 바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을 통치 권력 장악 시도인데요. 지금 주민자치 기본법이 사실은요, 제가 계속 강의를 하고 일부 애국 국민들이 아주 협조를 해서 많이 전파하는 바람에 이 법이 작년에 반드시 통과시킨다 했는데 저지됐습니다.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됐더라면요, 분명코 말아간데 이번 대선 없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몰랐습니다. 어쨌든 저지가 됐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이제 중앙만 바라보지 마시고 마을이 위험합니다. 마을을 바라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데 거기에 그 법의 핵심적인 독소조항이 뭐냐, 이것을 이제 보겠는데요. 그 보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법은 통과가 안 됐는데 왜 이 법을 보십니까? 그러면 이 법을 보면
그들이 마을을 장악하기 위한 의도와 목적과 전략 전술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봐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법은 통과가 안 됐지만 이와 본질적으로 같은 내용이 조례로 지금 몇 개가 실현되고 있느냐 하면 3,491개 읍면동 중에서 1,200개가 지금 조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가장 핵심은 가짜 주민들이 동네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건데요. 지금 주민들이요, 지금까지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만 주민입니다만은 이 법에서는 또 지금 운행되고 있는 조례에 따르면 이 동네에 살지 않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도 이제 주민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첫째, 외국인도 들어와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인들이 아마 분명히 이슬람인도 주민자치회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재외동포, 조선족 같은 사람 11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제 대한민국 하부 구조로 들어옵니다. 아마도 이렇게 되면 그 사람들은 중국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자연스럽게 하부에 있는 국민 구조, 인종 구조를 바꿔가지고 이제는 자연스럽게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하부 구조에 이제 살 수 있도록 확산되도록 할 겁니다. 그 다음에는 기관과 그 읍면동에 있는 기업체, 사업체, 그 다음에 기관의 모든 근무자가, 근로자가 주민이 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 지역에 있는 대기업, 중소기업, 1인 기업까지 또 이런 모든 직원들이 주민이 된다면 반드시 민노총이 거기에 개입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양경수라고요, 이석기 그룹 경기동부연합 소속인 양경수가 지금 민노총 위원장입니다. 그 위원장이 소속하고 있는 민노총이 이제 읍면동 조직이 만들어진다면 바야흐로 이제는 민노총 공화국의 형성이 될 것이고, 앞으로 주민들은 민노총의 엄청난 압박과 통제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교회는 그 다음에 학교의 교직원과 학생들이 통째로 주민이 되니 이제는 교직원에 의한 학생들의 정치 교육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교회는 제외입니다. 교회는 제외. 그런 이유는 뭐냐면 이 교회는 도움이 안 되는, 그들의 통치에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방해가 되는 세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 서울에 있는 모 교회, 큰 교회, 대형 교회는요,